12회 동안 오복수는 매년 같은 날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기지 않았다. 그 번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죽은 아들의 번호가 12회가 지나도록 아직 살아 있었다. 복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만큼은 아들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네 번째 신호가 울리던 순간 전화가 연결됐다. 복순의 손이 굳었다. 귀에 댄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였다. 아니, 소녀였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막혀버렸다. 저 혹시 누구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이 번호 아니가.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녀가 말했다. 한민준 씨 제 아버지예요. 그 순간 오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오복수는 60살이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 큰 길에서 두 골목 들어간 자리에 복순의 세탁소가 있었다. 간판도 낡고 유리문도 금이 가 있었지만 복수는 매일 새벽 5시면 그 문을 열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진 지 오래였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세탁소는 복순에게 밥벌이였고 하루의 이유였고 스스로를 붙들어 두는 끈이었다. 이웃들은 복순을 그냥 세탁소 할머니라고 불렀다. 말수가 없고 웃는 일도 드물고 인사를 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사람. 복수는 그런 평판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럴 기력이 없었다. 아들 민준이 죽은 뒤로 복순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민준은 외아들이었다. 늦게 얻은 아이라 더 귀했고 복수는 그 아이 하나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남편은 민준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복수는 혼자서 세탁소를 돌리며 아들을 키웠다. 민준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결혼도 했다. 복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준이 38배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했다. 새벽 2시, 빗길, 중앙선 침범. 복순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복순은 그날 이후로 아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목이 막혔다. 막힌 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부르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넘기고 나서야 복수는 비로소 민준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유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배터리도 다 닳아 있었다. 복수는 그 핸드폰을 충전했다. 켜봤다.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직장 동료였다. 마지막 문자는 아내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복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죽기 전날 밤의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다. 늦을 것 같다는 먼저 자라는. 그날 밤 복수는 민준의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했다. 이름은 그냥 민준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매년 아들 기일이 되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만큼은 아들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신호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12해가 흘렀다. 민준의 아내는 이수진이었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 복수는 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눈이 너무 또렷하다고 느꼈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크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 복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다. 낯설었다. 낯선 것은 늘 불편했다. 민주는 수진을 좋아했다. 눈에 보였다. 그래서 복수는 참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게 늘 그렇듯 티가 났다. 수진도 알았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명절에 왔고 전화도 했고 큰 문제는 없었다. 복순도 더 바라지 않았다. 아들이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균열이 생긴 건 민준이 죽고 나서였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복수는 수진이 울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눈이 빨개지긴 했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복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는가? 그 의문은 점점 의심이 됐고 의심은 결국 말이 됐다. 49제가 끝나던 날 밤 복수는 수진에게 물었다. 민준이 야근이 많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집이 편하지 않아서 밖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수진은 잠시 복순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그게 전부였다. 변명도 해명도 눈물도 없었다. 딱 그 한마디였다. 복수는 그 말이 더 미웠다. 힘들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민준이가 그렇게 됐는데 힘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지는 2번 다시 복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1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민준의 핸드폰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이 거부됐다. 수진의 친정에 찾아갔더니 친정 어머니가 문 앞에서 막아섰다. 우리 애 좀 내버려 두세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다. 수진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민준이 죽었을 때 수진은 임신 중이었다. 그것도 쌍둥이를. 복수는 그 사실을 민준 기일이 2번쯤 지난 뒤에야 전해 들었다. 동네 지인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었다. 수진이 딸 2을 낳았다고.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다고. 복수는 그날 밤 세탁소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다. 손녀가 2이었다. 민준의 아이가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복수는 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뒤로도 복수는 수진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찾아봤자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손녀를 봤다가 또 잃을까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복수는 그냥 살았다. 매일 새벽 세탁소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닫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들 기일이 되면 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12번째 기일까지 그렇게 살았다. 한서아는 18살이었다. 단발머리에 말수가 적고 웃는 일이 드물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건 어머니가 죽고 나서였다. 낮에는 동생 다하를 챙기고 밤에는 일했다.
잠은 새벽에 몇 시간 자면 됐다. 피곤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피곤하다고 느낄 틈이 없었다. 서아와 다하는 고시원에 살았다. 방 2개짜리 고시원이었는데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을 썼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셋이 작은 원룸에 살았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방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보증금을 빼서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 2달치 방값을 냈다. 어머니 이수지는 2해 전 봄에 세상을 떠났다. 위암이었다. 진단을 받고 1년을 버텼다. 서아가 16, 다하도 16이었다. 병원비를 대느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았고 서아는 그 옆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다하는 병원에 오가며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죽기 전날 밤 2딸을 불러 앉혔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과 다하의 손을 한 번씩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한테 가라.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빼고 싶었다.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어머니가 평생 피해온 사람. 다하는 달랐다. 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하는 서아에게 말했다. 어머니 말대로 할머니를 찾아가자고. 서아는 거절했다. 우리가 왜 가야 해? 그 사람이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가라고 했잖아.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다하는 입을 다물었다. 서아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2자매는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싸웠다. 싸우면 며칠씩 말을 안 했다. 그러다 또 조용히 풀렸다. 그게 반복됐다. 서아의 방 한쪽 구석, 낡은 종이 상자 안에 아버지의 핸드폰이 있었다. 어머니가 유품으로 보관하다가 죽으면서 서아에게 넘긴 것이었다. 요금은 서아가 매달 냈다. 왜 내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끊기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번호가 사라지면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매년 같은 날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아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2번째 해에는 번호를 받지만 그냥 끊겼다. 3번째 해에는 번호를 저장해뒀다. 발신자 이름을 뭐라고 저장할지 몰라서 그냥 물음표 3개로 해뒀다. 매년 같은 날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서아는 받지 않았다. 받고 싶지 않았다. 받으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았다. 시작되면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애에는 무심코 손가락이 움직였다.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편의점 앞치마를 벗어 가방에 구겨 넣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물음표 3개. 서아는 멈춰섰다. 1번, 2번, 3번. 신호가 울렸다. 4번째 신호가 울리기 직전 서아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아는 자신이 왜 전화를 받았는지 몰랐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새벽 골목 한가운데 서서 귀에 핸드폰을 댄 채 숨을 참았다. 수화기 너머가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잘못 받은 줄 알고 끊으려다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있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혹시 누구세요? 서아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그때 상대방이 말했다. 민준이 번호 아니가. 경상도 사투리였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민준이, 한민준, 아버지 이름. 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끊어야 하는지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한민준 씨 제 아버지예요. 전화가 끊겼다. 상대방이 끊은 것인지 연결이 끊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냥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고 방문을 열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앉았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복도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자? 다하였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하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불도 없는 방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서아를 보고 다하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다하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서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다하가 굳었다. 서아는 짧게 설명했다. 매년 같은 날 전화가 왔다는 것,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 아버지 이름을 댔다는 것. 다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버지 딸이라고 했어. 그 다음엔 끊겼어. 또 침묵이 흘렀다. 다하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알았잖아. 우리가 안 가도 돼. 왜? 갔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거기 가서 환영받을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 사람이 우릴 반겨줄 것 같아? 다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니었다. 엄마 유언장 봤어?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다하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유언장 남긴 거 알지? 나한테 맡겼어. 그거 아직 안 열어봤는데. 왜 이제 말해?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하는 자기 방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낡은 흰 봉투였다. 겉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두 자매는 그 봉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불도 없는 방에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만 있었다. 서아는 봉투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오늘은 못 열겠어. 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봉투를 다시 가져갔다. 두 자매는 그날 밤 그 방에서 나란히 잠들었다. 말도 없이, 불도 없이. 오복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전화가 끊긴 뒤 복수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무릎도 떨렸다. 세탁소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서 복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한민준 씨 제 아버지예요. 소녀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린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복순도 떨었지만 그 소녀도 떨고 있었다. 손녀였다. 민준의 딸이었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50살이었을 것이다. 그 아이의 딸이 18이라면 민준이 죽던 해에 태어난 것이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는 뜻이었다. 복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세탁소 문을 열지 않았다. 살면서 아파서 쉰 날을 빼면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어젯밤에 걸려온 번호를 들여다봤다.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하는지 몰랐다. 걸면 받을까?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복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말로 풀기보다 속으로 삭히며 살았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 꺼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복수는 문자를 보냈다. 손가락이 굳어서 몇 번을 잘못 눌렀다. 겨우 완성한 문자는 단 2줄이었다. 할머니다. 한번 만날 수 있겠나? 답장은 사흘 뒤에 왔다. 버스터미널 앞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복수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뵙겠습니다. 존댓말이었다. 낯선 어른에게 쓰는 말이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시렸다. 토요일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제일 깨끗한 남색 조끼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빗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복수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버스터미널 앞에 15분 일찍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봤다. 어떤 얼굴인지 몰랐다. 민준을 닮았을까? 수진을 닮았을까? 10시 정각이 됐다. 두 소녀가 터미널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단발머리 하나, 긴 머리 하나. 나란히 걸어오는데 둘이 꼭 붙어 있는 건 아니었다. 조금씩 간격이 있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소녀도 복순을 알아본 것 같았다. 걸음이 느려졌다. 그리고 복순 앞에서 멈췄다. 셋이 마주섰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복수는 두 소녀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단발머리 쪽이 서아인 것 같았다. 눈이 조심스럽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긴 머리 쪽이 다아인 것 같았다. 눈이 크고 복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을 닮았다. 둘 다. 눈매가, 코끝이, 귀 모양이. 복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다아였다. 할머니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아가 꾸벅 인사를 했다. 서아도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그 두 개의 고개를 바라보다가 겨우 말했다. 왔구나. 딱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는데 12회가 걸렸다. 세탁소는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복수는 앞서 걷고 두 자매는 그 뒤를 따랐다. 셋 다 말이 없었다. 골목 어귀에서 복순이 한번 돌아봤다. 두 소녀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나란히이긴 한데 서하는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었고 다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세탁소 문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다. 복수는 안으로 들어가며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오래된 기계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올라왔다. 두 자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들어왔다. 복수는 안쪽 작은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세탁소 한켠에 붙어 있는 쪽방이었다. 좁은 상과 방석 2개가 전부였다. 복수는 방석을 하나 더 꺼내 놓으며 앉으라고 했다. 다하는 바로 앉았다. 서하는 잠깐 서 있다가 앉았다. 복순이 물을 끓이러 갔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서 주전자를 올리고 찬장을 열어 오래된 유리잔 3개를 꺼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복수는 그걸 애써 무시하며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두 자매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다하가 벽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바닥을 보고 있었다. 다하가 바라보는 곳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민준의 사진이었다.
25쯤 됐을 때 찍은 것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예요? 복수는 잔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하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다. 서아도 고개를 들어 사진을 봤다. 그러다 시선을 내렸다. 복수는 자리에 앉았다. 셋이 좁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복순이었다. 엄마는 언제? 서아가 짧게 대답했다. 2년 됐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무슨 병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하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요. 서아가 다하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만하라는 뜻이었다. 다하는 서아를 보다가 다시 복순을 봤다. 저희 엄마가 할머니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복순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하던가. 다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아가 먼저 말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복순이 서아를 바라봤다. 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도 했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12년이 지나서 죽고 나서야 전해진 말이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서아는 그 눈물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다하는 손을 뻗어 복순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복순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민준의 손이 이랬다. 어릴 때 작고 따뜻했다. 복순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쥐었다. 세탁소 안이 조용했다. 오래된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다하가 봉투를 꺼낸 건 그날 저녁이었다. 복순이 저녁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 간단하게 만든 것이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와 김치.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셋이 앉아 먹는 밥상이었다. 복수는 두 손녀의 밥그릇에 말없이 반찬을 더 얹어줬다. 다하는 받았다. 서아는 괜찮다고 했다가 복순이 이미 얹어버리자 그냥 뒀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다. 다하가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다. 복수는 별거 없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밥을 먹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씩 녹고 있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복순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자매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다하가 가방에서 낡은 흰 봉투를 꺼냈다. 서아가 그걸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꺼내려고? 응. 왜 여기서? 할머니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서아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다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순이 오기를 기다렸다. 복순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봉투를 보고 멈췄다. 그게 뭐가? 다하가 대답했다. 엄마 유언장이에요. 할머니도 같이 보셨으면 해서요. 복순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하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중간중간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마지막까지 몸이 좋지 않았을 테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다하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서아야, 다하야.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아빠 없이 키운 것도, 가난하게 키운 것도, 아프면서 너희 곁에 오래 있지 못한 것도 다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제일 미안한 건 따로 있어. 너희 할머니.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아빠 잃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엄마도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엄마가 더 못되게 굴었어. 연락도 끊고 너희 얼굴도 못 보게 하고 할머니한테 가라. 부탁이야. 그분 혼자 너무 오래 계셨어. 다하가 읽다가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편지지를 쥔 손이 떨렸다. 그래도 끝까지 읽었다. 복수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바닥을 보고 있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편지가 끝났다. 다하가 편지지를 내려놓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한참 뒤에 복순이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편지가 2장이라고 했지. 다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2번째 편지지를 꺼냈다. 그런데 그건 수진의 글씨가 아니었다. 종이가 더 낡아 있었다. 글씨체도 달랐다. 다하가 복순을 바라봤다. 이거 아버지 글씨예요? 복순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를 보는 순간 복순의 눈이 커졌다. 민준의 글씨였다. 복순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수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민준이 수진에게 남긴 편지였다. 그런데 수진은 그걸 딸들에게 물려줬고 딸들은 그걸 지금 이 자리에 가져왔다. 복순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수진아,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 나 없어도 엄마 곁에 있어줘. 부탁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거기서 멈췄다. 나 없어도 엄마 곁에 있어줘.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복순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2자매는 세탁소 쪽방에서 잠들었다. 복순이 이불을 꺼내줬다. 방이 좁아서 둘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찼다. 다하는 눕자마자 잠든 것 같았다. 서아는 오래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자는 다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했다. 복순도 잠을 자지 못했다. 세탁소 기계 옆 작은 방에 누워서 벽 너머 2 손녀가 있다는 걸 생각했다. 민준의 딸들이 지금 이 지붕 아래 있었다.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꿈 같았다. 깨면 없어질 것 같아서 복순은 일부러 잠들지 않으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다. 쌀을 씻으면서 손이 자꾸 멈췄다. 2 그릇을 지을까, 3 그릇을 지을까? 복순은 3 그릇을 지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다. 평소에는 혼자 먹으니 대충 끓이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다. 두부를 좀 더 반듯하게 썰었다. 간을 한 번 더 봤다. 2자매가 일어난 건 한참 뒤였다. 다하가 먼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 쪽을 기웃거리다가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눈을 반쯤 떴다. 할머니, 아침도 해주세요. 복수는 말없이 밥상을 가리켰다. 서아는 세수를 하고 나왔다. 밥상 앞에 앉으면서 복순을 한번 봤다. 복순도 서아를 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아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려는 것이었다. 복순이 괜찮다고 했다. 서아는 괜찮다며 수도를 틀었다. 복순은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옆에서 행주를 들었다.
서아가 씻으면 복순이 닦았다. 말은 없었다. 그냥 그렇게 했다. 다하는 그 장면을 방문 앞에서 보다가 슬며시 웃었다. 오전 내내 셋이 세탁소에 있었다. 다하는 이것저것 물었다. 세탁소는 언제부터 했는지, 이 동네에 얼마나 사셨는지, 저 기계는 뭘 하는 건지. 복수는 짧게 대답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서아는 주로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오전이 끝날 무렵 복순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복순이 서아를 봤다. 저희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유언장에 쓴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도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도 미안해요. 전화 받지 말았어야 했나 계속 생각했는데 받길 잘한 것 같아요. 복수는 서아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서아의 손 위에 얹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얹었다. 서아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자매가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다. 복수는 세탁소 앞까지 나왔다. 다하가 꾸벅 인사를 했다. 또 올게요 라고 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골목 어귀에서 한번 돌아봤다. 복순이 세탁소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는 짧게 손을 들었다. 복순도 손을 들었다. 두 자매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복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낡은 세탁소 간판이 조금 흔들렸다. 복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뒀다. 오랜만에 문을 열어두고 일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닫고 싶지 않았다. 두 달 뒤 서아와 다하는 짐을 싸서 그 동네로 왔다. 고시원 2개보다 세탁소 옆 작은 방이 더 넓지는 않았다. 그래도 왔다. 복수는 두 손녀가 짐을 들고 골목을 들어오는 걸 보고 세탁소 앞을 빗자루로 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쓸었다. 다하가 먼저 뛰어들어오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복수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왔나? 딱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12해치 기다림이 다 들어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2해 동안 아무도 받지 않던 전화가 연결된 그날 받았겠습니까? 끊었겠습니까? 오복수는 전화를 걸었고 한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